여러분,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세계 방산 수출 순위 10위권 밖을 맴돌던 한 나라가 지금은 러시아와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21년 73억 달러였던 수출액이 단 1년 만에 173억 달러로 폭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2025년 7월 K방산은 230억 달러 수출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2조 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들어서?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국제 정세의 격변, 경쟁자들의 치명적 실수, 그리고 K방산만의 독보적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꿀탱크TV가 K방산의 놀라운 역정흑,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2022년 유럽의 한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폴란드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폴란드는 엄청난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수없이 침략당했던 폴란드는 이번에야말로 자국 방어 능력을 확실하게 갖추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주문을 받아도 최소 5년에서 7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독일의 러파드 전차는 68대 생산에만 6년에서 8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K방산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폴란드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K2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여 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수백 기를 단계적으로 공급하되 일부는 즉시 인도하고 나머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약 30조 원에 달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방산 수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유럽에는 이미 검증된 독일의 러파드 전차가 있고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납기, 가격, 그리고 성능이었습니다. 자, 이제 K방산 무기들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K9 자주포입니다. 이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선택받는 이유는 단순히 잘 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에서 자주포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격 위치 노출입니다. 한 번 포를 쏘면 적의 레이더가 즉시 위치를 포착하고 3분 안에 역습 포격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현대 자주포는 슈덴스쿠트라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쏘고 즉시 도망가는 겁니다. K9은 이 전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격 명령을 받으면 30초 안에 첫 발을 쏩니다. 기동 중이라면 1분 안에 발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연속 사격 능력입니다. 15초 동안 3발을 급속 사격할 수 있고 3분 동안은 분당 6발씩 계속 쏠 수 있습니다. 48개의 포탄을 차체와 포탑에 나눠 싣고 자동 장전 장치가 포탄을 쉬지 않고 장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격이 끝나면 30초 안에 진지를 이탈한다는 겁니다. 적의 역습 포격이 날아올 때쯤이면 K9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입니다. 사거리는 어떨까요? 기본 포탄으로 40km, 사거리 연장탄을 쓰면 60km까지 쏠 수 있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램제트탄이 완성되면 100km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쏜 포탄이 북한 평양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쟁자들과 비교해 볼까요? 독일의 피제타우비체 2000은 분명 K9보다 우수한 면이 많습니다. 탄약 적재량도 많고 연사 속도도 더 빠릅니다. 하지만 가격이 무려 100억 원이 넘습니다. K9은 40억 원입니다. 게다가 독일 자주포는 최근 노르웨이 극한 테스트에서 영하 40도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K9은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미국의 M109 팔라딘은 어떨까요? K9과 비교하면 한 세대 이전 무기입니다. 사거리도 짧고 자동화도 부족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K9을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제 자주포보다 K9을 훨씬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K2 흑표 전차를 보겠습니다. 이 전차의 진짜 혁신은 자동 장전 장치입니다. 대부분의 서방 전차들은 사람이 직접 포탄을 장전합니다.
무게 20kg이 넘는 포탄을 사람이 들어서 포신에 밀어 넣는 겁니다. 전차가 정지해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움직이는 전차 안에서 이걸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K2는 다릅니다. 포탑 뒷부분에 장착된 자동 장전 장치가 6초마다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합니다. 분당 10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전차가 시속 70km로 달리면서도 계속 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전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독일의 러파드 2A7은 세계 최강 전차로 평가받습니다. 장갑도 두껍고 화력도 강합니다. 하지만 자동 장전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는 분당 발사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K2는 이동 중에도 분당 12발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K2만의 독특한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ISU 현수 장치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전차의 충격 흡수 장치인데 유압과 가스를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덕분에 험한 산악 지형에서도 전차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동 중 사격 명중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한반도는 70%가 산악 지형입니다. 급경사, 바위, 계곡이 널려 있죠. K2는 이런 지형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심지어 수심사 미터 강을 별도 장비 없이 그냥 건널 수 있습니다. 전차가 물속을 걸어가는 겁니다. 가격은 어떨까요? K2는 대당 약 90억 원입니다. 러파드 2A8은 430억 원입니다. 거의 5배 차이입니다.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는 약 120억 원입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K2가 훨씬 저렴합니다. 폴란드가 K2를 1000대나 주문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같은 예산으로 러파드를 사면 200대밖에 못 사지만 K2는 1000대를 살 수 있습니다. 양적으로 5배 차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이 뭡니까? 충분한 수량이 승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천무다연장 로켓은 K방산의 또 다른 걸작입니다. 이 무기의 핵심은 동시다발 타격입니다. 1분에 12발을 연속 발사하여 12개의 서로 다른 표적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적의 방공망, 지휘소, 레이더 기지, 보급 창고, 포병 진지를 동시에 타격하여 적의 대응 능력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적이 어디를 먼저 막아야 하지? 라고 고민하는 사이에 이미 모든 핵심 시설이 파괴되는 겁니다. 239mm 유도탄의 경우 현재 사거리가 200km입니다.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사거리를 더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완성되면 200km 이상 떨어진 12곳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FA-50 경공격기는 다목적 활용의 정석입니다. 이 항공기는 훈련기로도 쓰이고 경공격기로도 쓰이며 요격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까지 운용 가능합니다. 폴란드가 FA-50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F-16 전투기와 함께 운용하면서 조종사 훈련에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기체로 여러 역할을 소화하니 운용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청웅2 미사일은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립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로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약 12조 원 규모로 수출되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천궁2를 선택한 이유는 이란의 드론과 순항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검증된 능력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폴란드 계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계약의 진짜 의미는 금액이 아닙니다. 바로 현지 생산입니다. K2 2차 계약은 약 8조 8천억 원 규모인데 핵심은 폴란드가 K2PL, 즉 폴란드형 K2 전차를 자국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겁니다. 1000대 중 800대를 폴란드에서 만듭니다. K9 자주포도 670문 중 620문을 현지 생산합니다. 왜 한국은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까요? 기술을 넘겨주면 나중에 폴란드가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K방산의 장기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장기적 파트너십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폴란드에서 K2를 생산하면 핵심 부품 공급, 기술 지원, 업그레이드, 유지 보수 등 모든 분야에서 수십 년간 협력 관계가 유지됩니다. 게다가 폴란드가 유럽의 K방산 허브가 되면 주변 동유럽 국가들로의 수출도 훨씬 쉬워집니다. 실제로 폴란드 계약 이후 루마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가 K방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에는 동유럽 지역 합동훈련인
슬로바키아 쉴드 2025에 폴란드제 K2를 파견하여 각종 훈련에 참여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점 확보 전략입니다. 이 모든 성공이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 타이밍이었습니다. 세 가지 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점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이 사건은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고 동유럽 국가들은 즉각적으로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 예산을 GDP의 2%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재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점은 중동과 아시아의 긴장 고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예멘 내전과 이란과의 갈등 속에서 방어 체계 강화가 절실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군사력 증강이 시급했습니다. 세 번째 점은 서방 방산 업체들의 생산 능력 한계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20여 년간 방산 업체들은 생산 라인을 축소해 왔습니다. 갑자기 폭증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점이 만나는 지점에서 K방산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부상한 겁니다. 한국은 빠른 납기, 검증된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K방산의 성공이 단순히 한국이 잘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쟁자들의 실수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오랫동안 안주했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 방산 수요가 줄어들자 생산 라인을 축소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줄였습니다. 독일의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은 레오파드 전차 68대를 생산하는데 6년에서 8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가 주문한 546대를 4년 안에 모두 인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가격 문제가 있었습니다. M1 에이브람스 전차 한 대 가격은 약 120억 원입니다. K2는 약 90억 원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는 1,000억 원이 넘지만 FA-50은 300억 원입니다. 러시아는 신뢰도 추락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제 무기들이 서방제 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TI-72 전차는 우크라이나의 대전차 미사일에 무력했고 S-400 방공 시스템은 드론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틈새에서 K방산이 제3의 선택지로 부상한 겁니다. 서방 무기만큼 성능이 좋으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하고 납기는 훨씬 빠르며 기술 이전에도 유연한 한국은 많은 나라들에게 이상적인 파트너였습니다. K방산의 성공을 단순히 무기를 잘 팔았다고만 이해하면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진짜 혁신은 비즈니스 모델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산 수출은 단순합니다. 무기를 만들어서 팔고 끝입니다. 하지만 K방산은 다릅니다. 무기 판매,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교육 훈련까지 포괄하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폴란드 계약만 봐도 한국 기업들은 폴란드에 생산 시설을 짓고 폴란드 엔지니어들을 교육하며 향후 수십 년간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절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현지 생산 시설을 만들면 그 나라의 고용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그 나라 정부와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집니다. 기술 이전은 상대방에게 자립 능력을 주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기술적 의존도도 만들어냅니다. 핵심 부품이나 업그레이드는 여전히 한국에서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군사 장비는 한번 선택하면 수십 년간 그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폴란드가 K2를 1,000대 도입하면 향후 50년간 폴란드군의 전차 체계는 한국 표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락인 효과입니다. 자, 이제 숫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1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73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 숫자가 173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이 단 1년 만에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작년 2024년에는 오히려 95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폴란드 K2 2차 계약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K방산의 호황이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월까지만 해도 이미 23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폴란드 K2 2차 계약 180대가 최종 체결되었고 인도의 K9 자주포 추가 수출이 확정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청흥2 추가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방산 4대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LI지넥스1의 수주 장호는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향후 3년에서 4년간은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K방산이 직면한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생산 능력 확대입니다. 현재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주문이 폭주하면서 생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숙련 인력 부족과 부품 공급망 문제가 심각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기술 경쟁력 유지입니다. 현재 K방산 무기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미국, 유럽, 중국 모두가 차세대 무기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 유출 위험입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은 양날의 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K방산의 놀라운 성장 이면에 숨겨진 전략과 비밀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들어서 팔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K9 자주포의 슛 앤 스쿠트 전술, K2 흑표의 자동 장전 장치와 ISU 현수 장치, 천무 다연장 로켓의 동시다발 타격 능력. 이 모든 것은 실전에서 검증된 살아남는 무기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냈고 경쟁자들의 약점을 파고들었으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K방산의 성공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전략적 사고를 결합하여 글로벌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증거입니다. 올해 2025년 230억 달러,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성공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꿀탱크TV는 앞으로도 K방산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여러분께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